엄마, 나 수능 만점 받았어요. 그런데 대학교 가지 말고 아빠가 빚 갚으래요. 저 이제 어떡해요? 무릎이 다 해진 교복을 입은 소녀가 비석을 붙잡고 서럽게 통곡했습니다. 그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재벌 회장은 심장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내 딸이 목숨과 맞바꿔 살려낸 아이가 왜 이토록 서럽게 울고 있는지, 10년 전 화재 사고에 숨겨진 진실과 죽은 딸이 남긴 마지막 선물. 이제 한 노인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보미의 앞날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무거운 낯빛 구름이 낮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추모공원에는 살을 애듯 차가운 칼바람이 몰아치며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거칠게 흔들어댑니다. 대한그룹 강인철 회장은 수행원들을 모두 산 아래 대기시킨 채 홀로 지팡이를 짚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릅니다. 검은 코트깃을 바짝 세웠지만 파고드는 한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강인철 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딸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은 10년 전 제자를 구하려다 불길 속에서 생을 마감한 외동딸 강지수 선생의 기일입니다. 강인철 회장이 딸의 묘소 근처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 희끗한 그림자 하나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낡아서 소매가 다해진 고등학교 교복 점퍼를 입은 한 소녀가 딸의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강인철 회장은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소녀를 지켜봅니다. 소녀 한봄은 빨갛게 얼어 터진 손으로 비석에 쌓인 눈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있습니다. 한봄이 비석을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선생님, 저 왔어요. 많이 추우시죠? 제가 빨리 왔어야 했는데 알바가 늦게 끝나서 이제야 왔어요. 죄송해요. 강인철 회장은 아이의 가냘픈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한봄이 가방 속에서 비닐에 겹겹이 쌓인 종이 한 장을 꺼내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선생님, 저 약속 지켰어요. 선생님이 저 살려주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셨잖아요. 저 수능 만점 받았어요. 저 정말 잘했죠, 선생님. 한봄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비석을 끌어안습니다. 강인철 회장은 지팡이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을 꽉 줍니다. 한봄이 다시 손을 뻗어 비석 옆에 놓아둔 시든 꽃들을 치우고 새로 사온 카네이션 한 송이를 바칩니다. 선생님, 선생님을 봐서라도 저 잘 살아야 하는데 그게 제 마음처럼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엄마한테도 인사드려야 하거든요. 다시 또 올게요. 한봄은 옷소매로 눈물을 대충 닦아내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딸의 묘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무덤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곳은 자풀이 우거진 이름 없는 평토장 묘입니다. 한봄이 엄마의 무덤 앞에 웅크려 앉아 땅을 손바닥으로 치며 통곡합니다. 엄마, 나 수능 만점 맞았어. 전교 1등도 아니고 전국에서 1등 했단 말이야. 근데 아빠랑 새엄마가 대학 가지 말래. 나 공부하고 싶은데. 의사 돼서 엄마처럼 아픈 사람 고쳐주고 싶은데. 나보고 그냥 공장 가서 돈 벌래 엄마. 강인철 회장은 딸의 묘비 앞으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바닥에 놓인 비닐 속 종이를 집어들어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종이에는 모든 과목에 1등급과 만점이 찍힌 성적표가 들어 있습니다. 성적표 뒷면에는 가지런한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지수 선생님, 저 약속 지켰어요. 이보 몰림.
강인철 회장은 성적표를 가슴에 품고 멀리서 다시 엄마 무덤을 부여잡고 우는 한봄을 바라봅니다. 이봄, 내가 그때 그 아이였구나. 지수가 자기 목숨과 바꾼 그 작은 아이. 강인철 회장이 혼잣말을 내뱉으며 눈물을 훔칩니다. 한봄은 한참을 더 울다가 가방을 메고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강인철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지시합니다. 박 실장, 10년 전 지수가 구했던 그 아이, 이봄이라는 학생의 집 주소랑 상황을 지금 당장 알아봐요. 한편 그 시각 한봄은 차가운 바람을 뚫고 달동네 꼭대기에 있는 낡은 판잣집으로 들어섭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진동하는 술 냄새와 담배 연기에 한봄은 인상을 찌푸립니다. 거실 소파에는 계모 최미자가 화장을 고치며 앉아 있고 친부 한만수는 술병을 든 채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최미자가 한봄의 가방을 낚아채며 날카롭게 소리칩니다. 야 이년아, 너 어디서 쏘다니다 이제 와. 너 대학 입학 홍보물인지 뭔지 이거 뭐야? 최미자가 식탁 위에 있던 대학교 안내 책자를 한봄의 얼굴에 내던집니다. 한봄이 바닥에 떨어진 책자를 주우며 대답합니다. 엄마, 저 수능 만점 받았어요. 선생님이랑 약속한 대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만점 받았다고요. 옆에 있던 한만수가 술병을 바닥에 내리치며 소리칩니다. 만점이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공부가 밥 먹여줘. 내년 살리려다 선생 죽고 집안 기둥뿌리 다 뽑힌 거 안 보여. 최미자가 비웃으며 한봄의 머리채를 휘어잡습니다. 이년아, 공부 잘해봤자 다 쓸데없어. 내일부터 당장 안산 공장 기숙사로 들어가. 이미 선불금 500만 원 땡겨서 썼으니까 딴소리 하지 마. 한봄이 최미자의 손을 뿌리치며 외칩니다. 싫어요. 저 장학금 받고 대학 갈 수 있어요. 선생님도 엄마도 제가 공부하는 거 원하신단 말이에요. 최미자가 한봄의 뺨을 세차게 때리며 소리칩니다. 내년 엄마는 이미 죽어 귀신 된 지 오래고 그 선생년도지 팔자 지가 꼰 거야. 어디서 대들어. 최미자가 한봄의 가방에서 성적표 원본을 찾아내더니 한봄이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이까지 종이 쪼가리 있으면 뭐 할 거야. 넌 이제부터 공장 식모야. 알아들어. 한봄은 바닥에 흩어진 성적표 조각들을 보며 넋이 나간 듯 주저앉습니다. 친부 한만수는 최미자가 건네는 술잔을 받으며 딸의 눈물을 외면합니다. 한봄은 찢어진 성적표를 가슴에 모아 쥐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릅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한봄이 밤새 찢어진 성적표를 테이프로 붙이다 말고 퀭한 눈으로 가방을 챙깁니다. 새벽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려던 찰나 밖에서 문을 부술 듯한 굉음과 함께 거친 욕설이 터져 나옵니다. 한만수, 죽기 싫으면 당장 문 열어. 커다란 덩치의 사채업자 3명이 낡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한봄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나자 소파에 앉아있던 최미자가 기다렸다는 듯 입술을 비틀며 웃습니다. 어머, 사장님들 일찍도 오셨네.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채업자 두목이 험악한 인상을 쓰며 거실 한복판에 침을 뱉습니다. 기다리긴 뭘 기다려. 벌써 석 달째 이자도 안 들어오는데 오늘 끝장을 보자고. 최미자가 한봄의 어깨를 사채업자 쪽으로 거칠게 밀어내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참 성급하시긴. 여기 우리 딸내미 있잖아요. 수능 만점 받은 귀한 몸이라니까요. 사채업자 두목이 한봄의 턱을 거칠게 잡아들어 올리며 비릿한 미소를 짓습니다. 오호, 인연이 그 소문이 만점자냐? 면상도 반반한 게 머리까지 좋으니 술집 계산 하나는 기막히게 하겠네. 한봄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채업자의 손을 뿌리치며 외쳤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전 공부해야 해요. 대학 갈 거라고요. 방 안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기어 나온 한만수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한봄이 아빠에게 달려가 다리를 붙잡으며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아빠,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공장 가기 싫어. 술집은 더 싫어, 아빠. 한만수가 충혈된 눈으로 딸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시끄러워. 죽어가는 내 애비 살리는 셈 쳐라. 이게 다 우리 가족이 살 길이야. 최미자가 한만수에게 윙크를 하며 사채업자 두목에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신체 포기 각서랑 취업 확인서요. 선불금은 넉넉히 쳐주시는 거죠? 사채업자 두목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음흉한 눈빛으로 한봄을 훑어봅니다. 요즘은 수능 만점 타이틀 달면 대리모로도 비싸게 팔린다던데 일단 데려가서 견적 좀 뽑아보지. 이 모든 광경을 골목 어기 검은 세단 안에서 지켜보던 비서실장이 태블릿 화면을 강인철 회장에게 전송합니다. 강인철 회장은 화면 속에서 울부짖는 한봄의 모습에 주먹을 꽉 쥐며 부르르 떨었습니다. 저 짐승 같은 것들이 지수가 살린 아이를 물건 취급해? 박 실장, 당장 저놈들 위치 추적해. 박 실장이 무전기를 들고 긴박하게 지시를 내리는 동안 화면 속 최미자는 사채업자들과 돈다발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습니다. 강인철 회장은 비서실장이 올린 추가 보고서를 읽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10년 동안 식모살이를 시킨 것도 모자라 엄마 보험금까지 가로채?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화면 속에서 한봄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방 창문을 열고 가스 배관을 타기 시작합니다. 위태롭게 배관을 타고 내려오던 한봄이 바닥에 내려서자마자 동네 입구에서 잠복하던 사채업자 일당에게 붙잡힙니다. 이 독한 년이 어디서 도망질이야. 너 오늘 죽어볼래. 사채업자가 한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질질 끌고 가 승합차 안으로 던져넣습니다. 잠시 후 어두컴컴한 지하 사채 사무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한봄 위로 최미자가 그림자처럼 내려앉습니다. 최미자가 뾰족한 구두 굽으로 한봄의 손등을 사정없이 짓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이 재수없는 년이 어디서 감히 도망을 가. 너 때문에 내 수표 날아갈 뻔했잖아. 한봄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빼려 하지만 최미자는 더욱 세게 힘을 주어 누릅니다. 아, 아파요. 제발 놓아주세요, 엄마. 최미자가 침을 뱉으며 한봄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누가 내 엄마야. 내 엄마는 진작에 되졌어. 너도 그 선생년 따라가고 싶어서 환장했지? 사채업자들이 한봄의 손가락을 억지로 펴서 인감도장을 찍으려 압박합니다. 한봄이 손가락이 꺾이는 고통 속에서도 주먹을 꽉 쥐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찍어요. 죽어도 안 찍어. 나 공부하게 해달란 말이야. 그 순간 건물 밖에서 수십 대의 대형 세단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비명 같은 소리를 냅니다. 강인철 회장이 차에서 내려 지팡이를 바닥에 쾅 내리치며 서늘한 눈빛으로 건물을 노려봅니다. 박 실장이 경호팀에게 짧고 강하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전원 진입해. 아이부터 확보한다. 지하 사무실의 낡은 철문이 굉음과 함께 떨어져 나가고 강인철 회장이 지팡이 소리를 울리며 계단을 내려옵니다. 사채업자들과 최미자가 경악하며 문 쪽을 바라보는 사이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공간을 장악합니다. 강인철 회장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한봄의 눈앞에 우뚝 섭니다.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한봄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강인철 회장을 올려다봅니다. 강인철 회장의 분노 서린 그림자가
지하 사무실 벽면을 거대하게 뒤덮습니다. 사채 사무실의 무거운 철문이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나동그라집니다.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대한그룹 경호팀이 순식간에 실내로 들이닥쳐 사채업자들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합니다. 바닥에 처박힌 사채업자 두목이 흙바닥에 얼굴을 문지르며 비명을 지릅니다. 아, 뭐야? 당신들 누구야? 이거 안 놓아. 경호원이 두목의 입등을 구둣발로 짓누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죽고 싶지 않으면. 강인철 회장이 지팡이 끝으로 바닥을 툭툭 치며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사무실 구석, 찢어진 옷가지를 추스르며 덜덜 떨고 있는 한봄이 보입니다. 한봄은 갑자기 나타난 위험 있는 노인을 보고 겁에 질려 몸을 더 웅크립니다. 강인철 회장이 지팡이를 옆으로 비켜 세우고 한봄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앉습니다. 한봄이 겁에 질린 눈으로 강인철 회장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누구세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강인철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한봄의 어깨에 자신의 코트를 덮어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내 은인인 강지수 선생님의 아버지란다. 지수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한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한봄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강인철 회장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버님이시라고요? 정말 지수 선생님 아빠 맞으세요? 강인철 회장이 한봄의 멍든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딸이 제 목숨과 바꿔 지켜낸 너를 이제야 만났구나. 그때 돈 냄새를 맡고 뒤쫓아온 최미자와 한만수가 사무실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최미자가 화려한 저택의 주인 같은 강인철 회장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눈을 번뜩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영감님은 또 누구야? 우리 애한테 왜 함부로 손을 대요? 한만수도 술이 덜 깬 목소리로 최미자의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거기 노인네. 남의 귀한 딸 자식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야? 강인철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귀한 딸 자식? 자식을 사채업자에게 팔아넘기려던 작자들이 입이라고 잘도 떠드는군. 최미자가 뻔뻔하게 허리에 손을 얹으며 강인철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 말은 바로 하셔야죠. 우리가 이 애를 10년이나 걷어 먹이고 가르친 정이 있는데 데려가고 싶으면 그간 들어간 양육비로 20억은 내놓으셔야겠어. 박 실장이 강인철 회장의 수신호를 받고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최미자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최미자가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보며 당황해했습니다. 강인철 회장이 지팡이로 서류 하나를 가리키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내년이 지난 10년간 아이를 부려먹은 학대 증거와 한만수, 내 놈의 불법 도박 내역이 전부 들어있다. 이걸 들고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갈까? 아니면 이 돈 받고 여기서 끝을 낼까? 한만수가 돈이라는 소리에 강인철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회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 여편네가 시켜서 그랬습니다. 돈만 주시면 친권이고 뭐고 다 포기할게요. 저 자식 필요 없습니다. 한봄은 자신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기겠다는 친부의 말에 심장이 조각나는 고통을 느끼며 오열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아빠 술값 벌려고 잠도 못 자고 일했는데 어떻게 나를 버려? 최미자도 한만수를 밀쳐내며 강인철 회장에게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저 인간 말이 맞아요. 수표만 주시면 우리 조용히 사라질게요. 저의 꼴도 보기 싫거든요.
강인철 회장이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수표 석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너희 도박빚을 갚고도 남을 돈이 있다. 당장 이 친권 포기 각서에 지장 찍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최미자와 한만수는 서로 먼저 지장을 찍겠다며 달려들어 종이에 손가락을 문질렀습니다. 지장이 찍히는 순간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들이 들이닥쳐 두 사람의 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미자, 한만수, 당신들을 아동학대 및 인신매매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최미자가 수갑을 찬 채 바닥에서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나 내 수표, 내 돈 내놓으란 말이야. 이 영감탱이가 우리 속였어. 한봄은 경찰차로 끌려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강인철 회장의 코트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강인철 회장이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다. 지수가 못다한 사랑, 이 할아버지가 다 줄 테니 이제 울지 마라. 강인철 회장은 한봄을 태우고 도심을 가로질러 웅장한 저택으로 향합니다. 거대한 대문을 지나 저택 거실에 들어선 한봄은 벽에 걸린 커다란 초상화 앞에 멈춰섭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강지수 선생님의 모습이 액자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한봄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선생님, 저 지옥에서 나왔어요. 선생님, 이번에는 선생님 아버지께서 저를 또 구해주셨어요. 강인철 회장이 딸의 사진과 한봄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택의 넓은 거실에는 비극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슬픈 울음소리가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택의 고풍스러운 서재 안에는 무거운 정적 속에 노트북 자판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옵니다. 한봄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움켜쥐고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자 발표 페이지를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화면이 넘어가고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는 굵은 글씨가 뜨자 한봄의 눈등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릅니다. 옆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강인철 회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봄아, 어떻게 되었니? 결과가 나온 거냐? 한봄이 노트북 화면을 강인철 회장 쪽으로 돌리며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수석이래요. 저 정말 합격했어요. 강인철 회장이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앉으며 허허로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장하다 내 새끼. 정말 고생 많았다 봄아. 지수도 하늘에서 너를 보며 박수를 치고 있을 게야. 강인철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봉투 하나를 꺼내 한봄에게 건넸습니다. 한봄이 봉투 안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라며 강인철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등록금이잖아요. 이거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낼 수 있는데. 강인철 회장이 한봄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봄아. 이건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이 아니란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일궈낸 내 몫이지. 장학금은 내 이름으로 더 어려운 아이들에게 기부하고 너는 이제 공부에만 전념하거라. 강인철 회장은 곧바로 변호사를 불러 한봄을 자신의 법적 손녀로 올리는 정식 입양 절차를 서두르라고 지시합니다. 이제 한봄은 누군가의 제자가 아닌 대한그룹 강인철 회장의 당당한 가족으로서 세상 앞에 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봄은 저택 2층에 마련된 지수 선생님의 옛 서재에서 밤늦도록 전공 서적을 뒤적이며 의학 지식을 머릿속에 담습니다. 책장 구석구석에 남은 지수 선생님의 손때 묻은 메모들을 보며 한봄은 결의에 찬 눈빛을 보입니다.
한편 증거 불충분으로 잠시 풀려난 계모 최미자는 허름한 여관방에서 내연남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도끼를 품습니다. 최미자가 스마트폰으로 한봄의 의대 합격 기사를 보며 침을 뱉듯이 말했습니다. 저 재수없는 년이 아주 호강을 하고 있네. 내 돈 20억을 날리게 해놓고 지는 재벌집 손녀 노릇을 해? 옆에 있던 내연남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최미자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자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저 노인네 돈이 얼만데. 우리가 아이를 뺏겼다고 세상에 떠들면 그만 아니야? 최미자가 무릎을 탁 치며 사악한 미소를 짓고는 유튜버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아주 대박 제보 하나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대한그룹 회장이 가난한 부모 협박해서 딸 납치했다니까요. 며칠 후 인터넷에는 수능 만점 소녀의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가짜 뉴스 영상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집니다. 한봄은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장에서 자신을 향해 수군대는 동기들의 차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야, 제가 그 기사에 나온 애야? 재벌 회장 꼬셔서 인생 역전했다는 그 꽃뱀. 한봄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를 지키려 하지만 쏟아지는 비난에 고개를 숙이고 맙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한봄의 어두운 표정을 본 강인철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봄아, 고개 들어라. 저들이 떠드는 가짜 뉴스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일 뿐이다. 너의 실력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너만의 성이라는 걸 잊지 마라. 한봄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무섭지 않아요. 선생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저 당당하게 학교 다닐 거예요. 저택의 가사 도우미들도 처음에는 한봄을 의심 어린 눈초리로 봤으나 매일 새벽 회장의 약을 챙기고 식단을 고민하는 정성에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한 도우미가 한봄의 방으로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회장님이 아가씨 걱정 많이 하셔요. 저희도 이제 아가씨 편인 거 아시죠? 강인철 회장은 한봄을 서재로 불러 지수 선생님이 생전에 아꼈던 제자들의 명단을 보여주며 장학재단의 미래를 논의합니다. 한봄은 명단 사이에서 지수 선생님이 자신에게 보내려다 붙이지 못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합니다. 봄아, 너는 내 제자를 넘어 내 영혼의 단짝이란다. 어떤 시련이 와도 너의 빛을 잃지 마. 한봄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의 목소리를 가슴에 새깁니다. 강인철 회장이 딸이 차려고 샀던 명품 시계를 한봄의 손목에 직접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시계는 너의 시간을 기록할 것이다. 지수의 시간을 내가 대신 아름답게 살아주렴. 한봄은 손목에서 느껴지는 시계의 묵직한 무게감을 느끼며 자신과 선생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들에게 맞설 준비를 마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인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강당은 입학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강단 정면에는 신입생 수석 합격자 대표 한봄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강인철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수행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객석 맨 앞줄 귀빈석에 위엄 있게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옆에 선 박 실장이 카메라를 고쳐 잡으며 강인철 회장에게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회장님, 곧 아가씨께서 나오실 순서입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강인철 회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수가 저 모습을 봤어야 하는데. 내 오늘 지수 대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아갈 것이네. 사회의 안내에 따라 흰 가운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봄이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 위에 오릅니다. 한봄은 객석에 앉은 강인철 회장과 눈이 마주치자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인 뒤 마이크 앞에 섭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생 대표 한봄입니다. 저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가난과 절망 속에서 꿈을 포기하려 했던 고아 소녀였습니다. 강당안은 한봄의 예상치 못한 고백에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한봄이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강인철 회장을 바라보고 말을 잇습니다. 저를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목숨을 바치신 강지수 선생님과 무너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강인철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이 두 번째 인생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모두 바치겠다고 약속합니다. 한봄의 진심 어린 연설이 끝나자마자 강당 안은 터져나가는 박수 소리와 환호성으로 가득 찹니다. 이 장면은 입학식을 취재하던 언론사와 유튜버들을 통해 전국으로 실시간 생중계됩니다. 인터넷에서는 한봄을 비난하던 가짜 뉴스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기적을 일궈낸 소녀를 향한 찬사가 쏟아집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한봄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강인철 회장을 위한 저녁 식사를 직접 준비합니다. 강인철 회장이 식탁에 차려진 소박하지만 정갈한 음식들을 보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손녀가 요리 솜씨까지 좋구나. 의대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니? 한봄이 강인철 회장의 밥그릇에 손수 만든 나물을 올려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셔야 저 공부하는 거 끝까지 봐주시죠. 맛이 없어도 다 드셔야 해요. 강인철 회장은 식사를 마친 뒤 서재에서 정식 입양 증서가 담긴 서류를 한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손녀다. 이 시계와 함께 내가 지수의 꿈까지 아름답게 이어가 주렴. 한봄은 손목에 찬 시계를 어루만지며 지수 선생님의 생전 수업 영상이 담긴 비디오를 강인철 회장과 함께 시청합니다. 한봄은 매일 밤 강인철 회장의 혈압과 혈당을 꼼꼼히 체크하며 손녀이자 예비의사로서 도리를 다합니다. 강인철 회장은 가끔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끼지만 한봄이 걱정할까봐 꾹 참으며 미소 짓습니다. 주치의가 조용히 저택을 방문하여 강인철 회장의 상태를 살핀 뒤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심장 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당장 수술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강인철 회장이 주치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낮은 목소리로 엄하게 말했습니다. 봄이가 알면 안 되네. 저 아이 첫 시험 성적표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버텨야 해. 수술 얘기는 꺼내지도 말게. 한편 그 시각 서울 변두리의 어두운 술집에서는 계모 최미자와 친부 한만수가 강치우 이사와 비밀리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강치우 이사가 두꺼운 돈봉투를 최미자에게 건네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회장님이 노망나서 고한현한테 재산을 다 넘기려 하고 있소. 당신들이 나서서 입양 무효 소송을 거시오. 언론 플레이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최미자가 돈봉투의 두께를 확인하고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한만수를 쳐다봤습니다. 어머, 이사님 걱정 마세요. 우리 딸 찾는 부모 심정을 세상에 아주 눈물나게 호소해 드릴 테니까. 한만수도 술잔을 들이켜며 비굴한 웃음을 짓고는 서류에 지장을 찍으려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평화롭던 저택의 거실에 법원에서 보낸 노란색 봉투가 배달됩니다. 강인철 회장은 소장을 확인하고는 극심한 배신감에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립니다. 한봄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강인철 회장을 붙잡으려 달려나갑니다. 저택의 넓은 거실에는 다시 한번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강인철 회장의 손에 들린 노란 서류 봉투가 바르르 떨리더니 이내 바닥으로 힘없이 추락합니다. 봉투 안에서 삐져나온 입양 무효 소송이라는 선명한 글자가 강인철 회장의 눈을 찌르듯 파고듭니다. 강인철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며 책상 모서리를 붙잡으려 하지만 손끝은 허공을 휘젓고 맙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오던 한봄이 비명을 지르며 강인철 회장의 몸을 두 팔로 받아내려 달려갑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 한봄이 강인철 회장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한 것을 보고 떨리는 손으로 목의 맥박을 짚으며 소리칩니다. 강인철 회장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치우. 그놈이 감히. 봄아, 무서워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게. 강인철 회장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고개를 떨구고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한봄이 복도를 향해 목이 터져라 박 실장을 부르며 울부짖습니다. 박 실장님, 빨리 오세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구급차 빨리 불러주세요. 박 실장이 경호원들과 함께 달려와 강인철 회장을 업고 저택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고요했던 저택의 정적을 잔인하게 찢어놓습니다. 한봄은 구급차 안에서 강인철 회장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기도하며 눈물을 쏟아냅니다. 응급실 복도에 도착하자마자 강치우 이사가 미리 기다렸다는 듯 수아들을 거느리고 나타납니다. 강치우 이사가 한봄의 앞을 가로막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내년이 우리 삼촌을 저 지경으로 만든 거냐? 노인네 꼬셔서 재산 가로채려더니 결국 사람 잡는구나. 한봄이 강치우 이사의 가슴팍을 밀쳐내며 눈을 부릅뜨고 외쳤습니다. 비켜요. 할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쓰러지셨는데 당신이 보낸 그 소장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강치우 이사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한봄의 손목을 강하게 쥐고 비틀었습니다. 입 닥쳐. 이제부터 이 집안의 주인은 나다. 당장 이 병원에서 꺼져. 삼촌 면회는커녕 근처에도 오지 마. 강치우 이사의 명령에 건장한 사내들이 한봄을 복도 끝으로 거칠게 밀어냅니다. 병원 로비로 쫓겨난 한봄의 눈앞에 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미자와 한만수가 수십 명의 기자와 유튜버들 앞에서 눈물 콧물을 짜내며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자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카메라를 향해 울먹였습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저 대기업 회장이 돈 없는 부모를 감옥에 보내고 우리 딸을 납치했습니다. 우리 딸은 지금 세뇌당해서 부모도 몰라보고 있어요. 옆에 있던 한만수가 소주 냄새를 풍기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봄아,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그 부자 노인네가 너를 돈으로 샀어도 우리는 너를 포기 못한다. 기자들이 한봄을 발견하자마자 벌떼처럼 달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댑니다. 한봄 양, 정말 강 회장이 돈으로 매수한 게 맞습니까? 부모님을 외면하는 이유가 재산 때문인가요? 한봄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비틀거립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고 인터넷에는 한봄을 비난하는 글들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수능 만점 소녀의 추악한 두 얼굴, 재벌의 노예가 된 고아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뉴스 메인을 장식합니다. 한봄은 학교에서도 동기들의 노골적인 따돌림과 차가운 멸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의대 강의실 책상에는 꽃뱀은 나가라, 할아버지 죽이고 돈 챙기니 좋냐는 낙서가 가득합니다. 한봄이 책상을 닦아내려 하지만 동기 한 명이 전공 서적을 바닥으로 걷어차며 비웃었습니다. 야, 넌 얼굴도 두껍다.
이런 상황에서 공부가 손에 잡히니? 할아버지 주머니나 더 뒤져보지 그래. 한봄은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묵묵히 책을 줍고 자리에 앉습니다. 최미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미가 과거에 자신을 때렸다는 거짓 문자 메시지를 조작해 방송사에 제보합니다. 대한그룹의 주가는 연일 곤두박질치고 이사회에서는 강 회장의 해임안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박 실장은 강치우 이사의 감시를 피해 몰래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한봄과 만납니다. 박 실장이 주위를 살피며 작은 USB 하나를 한봄에게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지금 회장님 곁에 아무도 못 가게 막고 있어요. 강치우 이사가 회장님 약을 바꾸려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한봄이 USB를 움켜쥐며 결연한 표정으로 박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구할 거예요. 그들이 숨기고 있는 더러운 진실을 제가 반드시 밝혀낼게요. 한봄은 의대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강치우의 자금 세탁 정황을 추적합니다. 밤늦게 증거를 확보하고 병원을 나서던 한봄의 뒤로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한봄이 걸음을 빨리 해보지만 막다른 골목에서 검은 승합차가 앞길을 막아섭니다. 차에서 내린 괴한들이 한봄의 입을 거친 손길로 틀어막고 차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갑니다. 한봄은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지만 강력한 약품 냄새가 코끝을 스치며 의식이 멀어집니다. 눈을 떴을 때 한봄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어느 폐건물의 차가운 지하실 의자에 묶여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최미자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나타납니다. 최미자가 한봄의 뺨을 손바닥으로 툭툭 치며 비웃었습니다. 우리 딸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이제 할아버지도 곧 죽을 텐데 내가 살아서 뭐 하겠니? 최미자가 주머니에서 가느다란 주사기를 꺼내 한봄의 눈앞에서 흔들어 보입니다. 이거 한 방이면 넌 평생 정신병자 노릇하면서 살아야 해.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니? 한봄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면서도 묶인 손목 뒤로 숨겨둔 작은 수술용 칼날을 꺼내 밧줄을 긋기 시작합니다. 최미자가 주사기 끝에 맺힌 약물을 허공에 뿌리며 한봄의 목덜미로 서서히 다가옵니다. 지하실의 희미한 전등이 깜빡거리며 한봄의 절박한 눈동자를 비춥니다. 한봄의 등 뒤에서 밧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려옵니다. 최미자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지하실 벽면에 부딪혀 기괴한 메아리로 울려 퍼집니다. 병원의 적막한 중환자실 안에 기계적인 신호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미동도 없던 강인철 회장의 오른쪽 검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며 경련을 일으킵니다. 옆에 서 있던 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강인철 회장의 안색을 살피고는 급히 주치의를 부르러 뛰어나갑니다. 강인철 회장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천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편 지하실의 차가운 바닥에 결박된 한봄은 손목 뒤에 숨겨둔 작은 핀으로 밧줄을 완전히 끊어냅니다. 최미자가 주사기를 들이대며 한봄의 목덜미를 움켜쥐자 한봄이 순식간에 손을 뻗어 최미자의 손목을 낚아챕니다. 한봄이 최미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 마음대로는 안 될 거야. 당신이 저지른 죄, 이제 당신이 직접 치러야 할 시간이야. 최미자가 당황하며 주사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미쳤나? 뭐하고 있어? 당장 인연 붙잡아. 사채업자들이 달려드는 순간 지하실의 육중한 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박 실장이 이끄는 경호팀이 난입합니다. 박 실장이 총을 겨누듯 최미자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미 경찰이 이 건물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한봄은 구출되자마자 품속에 소중히 보관했던 USB와 휴대폰을 박 실장에게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박 실장님, 여기 강치우 이사와 최미자가 공모한 증거가 다 들어있어요. 당장 할아버지한테 가야 해요. 다음 날 오전 10시 대한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강치우 이사가 소집한 임시 이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강치우 이사가 단상에 서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주주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강인철 회장님은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회사를 방치할 수 없으니 오늘부로 제가 경영권을 승계하겠습니다. 반대파 이사들이 웅성거리며 이의를 제기하려던 찰나 회의실 뒷문이 거칠게 열리며 휠체어를 탄 강인철 회장이 등장합니다. 강인철 회장이 지팡이로 단상을 내리치며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누가 감히 이 자리를 넘본단 말이냐. 강치우 이사가 안색이 창백해지며 뒷걸음질을 치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삼촌? 어떻게 일어나신 겁니까? 분명히 의식이 없으시다고 들었는데. 강인철 회장이 휠체어 옆에 선 한봄의 손을 잡으며 분노가 섞인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지수가 살린 아이가 나를 깨웠다. 내 놈이 최미자와 결탁해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손녀를 납치한 증거 이미 세상에 다 공개되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강치우와 최미자가 지하실 주차장에서 돈가방을 주고받는 영상이 선명하게 비칩니다. 한편 이사회장 밖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려던 최미자와 한만수 앞에는 강력계 형사들이 들이닥칩니다. 형사가 최미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단호하게 고지했습니다. 최미자 씨, 당신을 아동학대 및 인신매매 미수 그리고 10년 전 한봄 친모의 사망 관련 살인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미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수갑을 찬 손을 흔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내가 제 엄마야. 엄마가 딸 좀 가르친 게 무슨 죄라고 이래. 저 영감이 돈으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옆에 있던 한만수도 공포에 질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형사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님, 전 몰랐습니다. 저 여편네가 시킨 일이에요. 전 그냥 술만 마셨을 뿐입니다. 한봄이 이사회장 밖으로 나와 최미자 앞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녹음기를 켰습니다. 녹음기 안에서 최미자가 사채업자에게 보미를 팔아넘기며 흥정하던 비열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한봄이 눈물을 닦으며 최미자에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부모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우리 엄마가 죽을 때 약을 바꿔치기 한 것도 나를 짐승들에게 팔아넘기려 한 것도 이제 다 알았어. 당신은 이제 평생 감옥에서 속죄하며 살아. 강인철 회장이 이사들 앞에서 한봄을 자신의 정식 후계자이자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 선포합니다. 주주들이 기립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강인철 회장이 손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장하다 봄아. 지수도 이제 마음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이 할아버지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마. 강치우 이사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애쓰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한봄을 비난하던 여론은 기적처럼 반전되어 소녀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로 바뀝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한봄은 구치소 면회실에서 마지막으로 최미자와 마주 앉습니다. 최미자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욕설을 내뱉자 한봄이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당신과의 영구적인 절연 서류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 당신은 이제 내 인생에서 죽은 사람이야.
한봄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가자 최미자는 바닥을 긁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강인철 회장은 한봄의 지극한 간호 속에 재활치료에 전념하며 건강을 회복해 갑니다. 두 사람은 저택 마당에 지수 선생님을 기리는 작은 도서관을 짓기로 약속하며 함께 설계도를 그려나갑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상처가 아물고 진실의 빛이 어두웠던 두 사람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추모공원의 언덕을 타고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황량했던 무덤가에는 분홍빛 진달래와 하얀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어느덧 26살의 성숙한 여인이 된 한봄이 흰 의사 가운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딸의 묘소 앞에 서 있습니다. 한봄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정정하게 산길을 오르는 강인철 회장의 팔을 소중히 부축하며 걸음을 옮깁니다. 강인철 회장이 딸의 묘비 앞에 서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아빠 왔다. 그리고 우리 봄이가 드디어 약속을 지켰단다. 한봄이 주머니에서 빳빳한 의사 면허증과 청진기를 꺼내 지수 선생님의 묘비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가 되었어요. 선생님이 주신 이 목숨 절대 헛되이 쓰지 않고 아픈 아이들을 위해 다 바칠게요. 한봄의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고이자 강인철 회장이 손수건을 꺼내 손녀의 뺨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장하다 봄아. 지수도 이제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활짝 웃고 있을 게야. 너는 내 딸의 가장 훌륭한 제자이자 이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손녀란다. 강인철 회장은 딸의 묘소 바로 옆에 새로 세워준 한봄 친모의 대리석 묘비를 어루만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훌륭한 따님을 남겨주셔서 우리 집안이 살았습니다. 우리 봄이 제가 죽는 날까지 금지옥엽으로 잘 보살피겠습니다. 한봄이 두 무덤 사이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을 맞으며 강인철 회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할아버지, 저 엄마랑 선생님한테 부끄럽지 않은 의사가 될게요. 할아버지도 저 의사로 성공하는 거 아주 오래오래 지켜봐 주셔야 해요. 강인철 회장이 한봄의 손을 꼭 잡으며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내가 우리 손녀가 병원장 되는 것까지 다 보고 죽을 테니 걱정 말거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묘소에 머물며 지수 선생님과의 추억을 나누다 천천히 산을 내려갑니다. 산 아래에는 한봄 어린이 병원이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빛나는 대한그룹 산하의 대형 병원 건물이 보입니다. 강인철 회장은 자신의 전 재산 절반을 출연하여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무료 수술 전문 병원을 세웠습니다. 한봄은 낮에는 응급실에서 환자들과 사투를 벌이고 밤에는 할아버지의 비서실장과 함께 재단 운영을 논의하며 가장 바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저녁 무렵 저택의 식탁에 마주 앉은 강인철 회장이 한봄에게 넌지시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봄아, 이제 공부도 마쳤으니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꾸려야 하지 않겠니? 할아버지가 눈 감기 전에 우리 손녀 웨딩드레스 입은 거 꼭 보고 싶구나. 한봄이 강인철 회장의 밥그릇에 따뜻한 국을 떠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연인은 할아버지랑 우리 병원 아이들이에요. 지금은 누구보다 할아버지 곁에 있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인걸요. 강인철 회장이 껄껄 웃으며 한봄의 손을 두드렸습니다. 녀석도 참 이빨린 소리는. 그래도 나중에 마음 가는 사람 생기면 할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말해다오. 식사가 끝날 무렵 박 실장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한봄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한만수 씨가 간암 투병 끝에 오늘 새벽 교도소 병동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한봄은 잠시 수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강인철 회장이 한봄의 표정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봄아, 마음이 좋지 않겠구나. 그래도 내 친부였는데 마지막 인사는 하러 가겠니? 한봄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래도 저를 세상에 나오게 해주신 분이니까요. 할아버지와 함께 가서 조용히 장례만 치러주고 싶어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는 다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한봄은 강인철 회장과 함께 친부의 빈소를 찾아 과거의 모든 원망과 아픔을 가슴에 묻고 절연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미자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과거 범죄 사실이 알려져 비참한 대우를 받으며 노역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한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사슬에 묶이지 않고 오로지 생명을 살리는 미래만을 바라보기로 다짐합니다. 에필로그의 어느 오후 벚꽃이 눈부시게 흩날리는 어린이 병원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한봄은 환자복을 입은 아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맞잡으며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얘들아, 조금만 더 힘내자. 봄이 오면 우리 다 같이 소풍 가기로 약속했지? 아이들이 한봄의 주위에 몰려들어 까르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빨리 나와서 선생님처럼 멋진 의사가 될 거예요. 강인철 회장은 병원 벤치에 앉아 손녀와 아이들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광경을 흐뭇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강인철 회장의 얼굴에는 10년 만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의 미소가 서려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지수 선생님이 봄바람을 타고 내려와 이들을 지켜주는 듯 병원 교정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 내리쬐고 있습니다. 지수야, 내가 살린 우리 봄이가 드디어 온 세상의 봄이 되었구나. 이제 너도 하늘에서 편히 쉬렴. 강인철 회장의 나지막한 내레이션이 울려 퍼지며 서로를 꼭 아는 두 사람의 행복한 뒷모습 위로 영원한 봄이라는 자막이 흐릅니다. 고단했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지수 선생님의 희생이 틔운 생명의 꽃이 만개하며 이야기는 감동적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오늘 들려드린 봄이와 강 회장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죽은 딸이 세상에 남긴 가장 귀한 선물인 제자 봄이를 끝내 지켜낸 할아버지의 사랑이 참으로 가슴 뭉클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참 모질고 추운 겨울 같을 때가 많지요. 하지만 누군가가 내밀어준 따뜻한 손길 하나가 다시 일어설 힘이 되기도 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서로의 아픈 상처를 정성껏 보듬어준 두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봄이처럼 꿋꿋하게 견디다 보면 반드시 따뜻한 꽃을 피울 날이 온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에도 봄이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따스한 봄날이 언제나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 칸에 작은 온기를 채워드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